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이후에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 동안 저는 시댁에 잡혀 살고 있었어요.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그 수술비를 시댁에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문제는 아빠의 수술비를 지원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제 삶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빠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엄마 곁으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난감한 일들을 시킬 때에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시댁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아빠가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시댁 식구들의 괄시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방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전화통화를 막 끊으시면서 저를 보시곤 와서 앉으라며 손짓을 하시길래 시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더라. 재력이 상당한 집안이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집안 사돈어른이 중소기업 업체 대표로 있고 그 밑으로 이번에 인사 올 예비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둘 다 늦은 나이에 선자리 보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로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집안도 신분 상승하는 거니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결혼식까지 성사시킬 수 있게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다. 불만 같은 거 없지? 우리가 너희 사돈어른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 집안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에 거슬리는 건 전부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시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시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셨는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시모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을 맞춰드리는 게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모가 시키는 일을 군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모는 저를 평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트집을 잡으셨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모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네요. 예, 너 이것밖에 못하니? 한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얹혀 산 지 벌써 5년째인데
아직까지 내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거냐? 여기 봐봐라.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얼룩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잔소리를 하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 거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꼴을 못 봤어. 이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할 때는 잘 하겠다더니 도와주니까 입 싹 닦는 거냐?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거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해 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애가 점점 맛이 가는 것 같니? 너희 사돈어른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내 입에서 잔소리 나오지 않게 제대로 좀 해라. 마지막 경고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한다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질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조건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전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된 지 5년 차가 되었었고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시모의 성격을 맞춰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시모의 마찰은 점점 더 잦아졌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날도 녹초가 된 상태로 집안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자 시모는 가족들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쉴 틈도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 놓더라고요. 형수님, 오늘따라 음식에 간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도 음식 맛이 이러면 곤란한데 차라리 사람을 시켜서 제대로 된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형수님 음식 솜씨는 제 입맛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로 음식 내도 괜찮겠어요? 나도 그런 건 좀 불만이기는 한데 말을 해도 바뀌질 않으니 어쩌겠니? 그럼 내가 미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한 건데 입맛에 맞지 않으셨나 봐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오늘 집안 청소하고 바로 저녁 준비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가족들은 입맛이 떨어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아이들을 챙긴 뒤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 겨우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지만 이런 게 제 삶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집안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저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집안일이 바빠서 아빠가 계신 병원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댁에서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댁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만 했습니다.
대장암 3기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회복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를 막대해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와 엄마 사진을 보면서 늦은 저녁에 흐느끼고 있자 남편이 잠을 자다가 제가 눈물 흘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지 몸을 일으켜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잘 시간엔 잠 좀 자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곤 제가 들고 있던 사진을 빼서 버렸습니다. 아이씨,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매일 밤마다 이럴 거야?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밤마다 계속 이러니까 나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알아?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장인어른한테 지속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병원비를 언제까지 충당해 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도 불행한데 맨날 질질 짜는 모습 봐야 되는 거야?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더 자고 있는데 눈물 보이면 그땐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우리 가족한테 도움을 주셨다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다들 나를 집안의 가정부로 취급하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잖아? 당신마저 나를 아내로 안 봐주고 있는데 내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빠가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런 나를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냐고. 행복? 우리가 지금 행복 타령할 때냐? 집안일이나 좀 잘해.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욕만 먹고 사냐? 보는 내가 정말 답답하다.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벌써 5년이나 살아왔는데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성격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안일 하다 보면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그럼 어머님이 시키는 거 빨리 처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몸이 하나인데 어머님은 내 몸이 10개이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도 숨 좀 쉬고 싶다고. 숨 쉴 시간에 우리 엄마가 시키는 거나 잘해.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압수할 테니까 다음에도 또 밤마다 잠 안 자고 이러면 그땐 이 사진 확 버려버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서 뺏은 사진을 서랍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 버렸어요. 한 장밖에 없는 사진이라 다시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잠깐의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어 너무 괴롭기만 했었죠. 시댁에 오기 전에는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시댁에 도움을 청하면서 시모의 말대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자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못살게 굴 때면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었고 매번 차가운 시선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아버린 채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버티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나를 꼬박 세우고 또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모가 심각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예, 큰일 났다. 오늘 저녁으로 일정이 변경돼서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니? 작은 아들이 방금 전화가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인사시키러 온다더라. 음식 준비해 줄 수 있는 곳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일정이 전부 다 꽉 차서 오늘은 힘들 것 같다더구나. 집안 청소는 이쯤 하고 음식 준비부터 미리 계획해야 될 것 같다. 아이들은 내가 볼 테니까 너는 가서 빨리 장부터 봐오도록 해라. 내가 준비할 음식 리스트 뽑았으니까 그거에 맞게 식재료 사오면 될 거야.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시댁 집안은 비상사태가 걸렸고 저는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장을 봐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마트에서 장을 본 뒤에 시댁에 오자마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쉬지 않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몸이 느려 터졌다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전날에 잠 한숨 못 자서 많이 피곤한 상태라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 최대한 서둘러 시간 맞춰서 음식 준비를 끝냈고 시댁 식구들은 일정이 변경됐다는 소식에 급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와 남편도 옷을 갖춰 입고 시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동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저는 준비된 음식을 상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저에게 나오지 말고 음식부터 세팅하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을 전부 준비해 놓은 뒤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길래 저는 약한 불로 끓이고 있던 갈비찜을 식탁 중앙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뒤이어 자리에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은 갈비찜을 본 시모가 저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알 수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갔는데 갈비찜 위에 왜 고명이 올려져 있지 않냐고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제가 미처 갈비찜 위에 올라갈 고명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자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시모한테 뺨을 허용하고 그대로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어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쳤던 걸 갈비찜이라고 올린 거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제일 중요한 메인 요리인 갈비찜에 고명을 올리지 않는 게 말이 되니? 너무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음식 준비했는데 그 정도 실수는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세요. 더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이 집안 가정부 노릇 그만할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뭘 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조용히 안 할래?
주방에서 전부 다 듣겠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망치고 싶은 거니? 어머님, 그동안 저희 아빠 병원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갚아 드릴게요. 그이랑 이혼하고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누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가서 당장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제가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억지로 일으키셨어요. 당장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갈비찜을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라고 했지만 이미 저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저를 돌려 세운 뒤 또다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은혜도 모른다며 아빠한테 들어간 병원비를 당장 토해내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거실이 시끄러워지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주방에서 나와 저와 시모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면서 시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시부를 바라보며 별일 아니라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예비 동서가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얼굴을 살피면서 아가씨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를 꺼냈는데 예비 동서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들어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에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어머, 아가씨,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어날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저랑 밖으로 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랑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왜 우리 며느리한테 아가씨라고 그러는 거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저희 가족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신 은인이에요.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란 듯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 또한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꽤 부유했던 편이었는데 보영이네 가족들은 저희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보영이네 아버님은 저희 아빠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세도 받지 않았고 한 가족처럼 지내왔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었는데 저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비 동서로 시댁에 인사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보영이도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차에 태운 다음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어보길래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만 삭혀왔던 감정들이 폭발되어 버린 거였죠. 보영이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였는데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면서 그 집안과는 결혼 안 하길 정말 다행인 것 같다며 아빠 병원비를 대신 내줄 테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집에서 그만 나오라고 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과거에 저희 가족에게 받았던 만큼 전부 돌려주겠다며 저를 보영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회사로 데리고 갔죠. 처음으로 제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고 20년 만에 얼굴을 보게 된 보영이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보영이네 식구들은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인 병실로 옮겨준 뒤 병원비까지 전부 다 대신 납부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댁 식구들은 난처했는지 가족 전체가 병원으로 달려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좀 전에 나도 모르게 너무 흥분했던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너 입장도 생각을 해줬어야 했는데 워낙 긴장되는 자리라서 그랬는지 너한테 실수를 한 것 같다. 오늘 일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니? 그래도 우리 때문에 너희 사돈어른이 살아계실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작은 아들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둘이 상당히 친한 사이 같은데 이번 일은 실수였고 평소에는 잘 지낸다고 네가 좋게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저희 아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족들한테 항상 미움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한테도 저도 이쁜 딸인데 시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은 저를 아내로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지치게 만들었는지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돈은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그 일은 그만하고 제 삶 찾고 싶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아이들만 없었어도 그 일은 벌써 이혼시켰을 거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했던 말인데 그걸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도록 하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웃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네가 한 번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그래도 거절하지는 않았잖아. 저 집안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 집안인데 좋은 기회 놓칠 수는 없잖아. 네가 말만 잘해도 결혼은 성사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삶도 이렇게 힘든데 보영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결혼은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본인 선택인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행동 하나로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접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한테 뺨 허용한 건 똑같이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모가 저에게 올려붙였던 뺨을 저는 시모 보란 듯이 남편의 뺨에
강하게 올려 붙였습니다. 시모는 경악을 했고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고 병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또다시 본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본 보영이네 가족은 혀를 차면서 저런 집안과 결혼 안 하길 천만 다행이라며 병원 관계자를 불러 소란 피우는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보영이네 가족들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고 근 5년 동안 시댁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이들 친권, 양육권까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보영이네 가족들은 제가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또한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원할 때까지 아낌없이 병원비를 납부해 주셨죠. 아빠가 그동안 보영이네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 삶에 변화는 없었을 테지만 과거에 도움을 준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만큼 보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재력 있는 집안과의 결혼이 파투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었을 테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었는데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친분이 있는 보영이네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리며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가정부 취급 당하면서 살아온 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면 나중엔 배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의대 본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녁에 딸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며 뱉었던 한마디가 전시모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전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시작됐던 28년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없는 형편에 열심히 돈 모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어요. 그때 당시 남편과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 시모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길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자리도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아이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가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시모의 불만을 듣게 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시모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자리도 안 잡혔어요. 좀 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테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애는 원래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진다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니? 아이 가져도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덜컥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루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느 초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최대한 대출 안 받고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빨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참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다. 할머니 소리가 어때서? 며느리 혼자 아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모의 억지에 남편과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최대한 시모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 시모와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모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 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지자는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몸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좋은 말들로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시모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내 아들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문제야. 몸에서 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좋게 넘어갈 문제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이부터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게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왜 약을 먹어요? 아이 가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촉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머리채라도 뜯어서라도 반대할 걸 그랬다. 나는 오래 기다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줄 수도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막말과 압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 또한 시모의 편에 서서 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저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임신만 잘 되는데 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시모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한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지 못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던 시모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한약 박스를 건네받은 뒤 주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한 차를 꺼내들어 가위로 뜯더니 바로 들이키라며 제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한약인지 물어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게 된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한약은 몸에도 엄청 좋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예약해 놓으면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도 엄청 많아서 이거 한 달치 구하는데도 꽤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 몸에 좋은 한약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 뱀, 흑염소, 가물치, 잉어, 군뱅이 녹용 등등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몸보신 된다는 것들은 죄에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반응은 뭐니? 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일수록 냄새는 고약한 법이야. 우리 엄마가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지어온 한약이라잖아. 뭘 머뭇거려? 그냥 코 막고 입에 쳐넣으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이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입에 털어 넣으라고. 시모가 한약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건네준 한약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입에 털어 넣으려는데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결국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쏟아져 버린 한약을 보곤 경악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모는 남편한테 도와달라면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고 제 앞에서 한약 한 채를 가위로 뜯더니 강제로 제 입에다 한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연달아 한약을 뜯어서 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온몸에 범벅이 되어버린 한약과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붙잡았던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에게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쳤고 시모도 역한 한약 한번 먹어보라며 한약을 뜯어 시모의 입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고약한 맛에 경악을 했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에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두 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저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적 안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압박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겼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동안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까지 생기는 축복이 오게 되었죠.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현재 남편 덕분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은 어느새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제 딸은 실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딸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딸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딸은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길래 딸을 부르려고 손짓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경직이 된 몸으로 아무 말 없이 전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 품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예전과는 변함없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말을 붙여왔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나도 많이 늙었지만 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졌구나. 그런데 애도 못 낳는 게 소아과 병동엔 왜 온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 며느리의 쌍둥이 아들 손주까지 보셔서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의사 며느리는 뭐가 부족해서 당신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나 봐요. 두 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온 거 어떤 며느리인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 상상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기분 참 묘하네요. 제가 당했던 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까지 게 나를 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눈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거든.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은 한참 뒤에나 재혼할 수 있었다. 여자 만나는 족족 차이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도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가만두고 싶겠니? 여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너랑 닮은 아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청소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잖아.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라. 저도 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손주 봐서 상당히 기분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 뒀으면 집안이 꽤 성공했나 봐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사람이 눈이 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그 며느리도 의사이긴 하지만 제정신은 아닐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손주들 있어서 참고 있는데 말 조심해라. 여긴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고. 엄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길래 놀라서 나와봤어요.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분 이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담당 의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쪽이 딸이라고? 아니 그럼 내 아들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거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진 거지? 이 정도 컸으면 내 아들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다는 건데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네. 네,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마터면 평생 족쇄처럼 불행이 따라다닐 뻔했는데 아이를 안 가져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이쁜 제 딸이 생겼고 곧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의사 며느리 뒀으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전시모의 발길질에 넘어지게 되자 놀란 제 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고 담당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병동 대기실에 서 있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시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아,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기 병원인 거 알면 조용히 좀 하셔야죠. 내가 예전에 전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거 말했었잖아. 아,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때 아이를 가졌어도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을 건데 그런 불행을 안 겪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죠.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두셨잖아요. 그냥 상대 마세요, 어머님. 일과 윤 교수님? 아,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 실습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잠깐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본과 실습생 주제에 감히 교수인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레지던트 생활 종치고 싶니?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구만. 제 딸이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를 들였는지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떤 집안인지 안 봐도 훤히 보이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인 여자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뒤이어 전시모 또한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폭발시켰고, 제가 당하고 있자 옆에서 말리던 딸은 교수와 전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전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 며느리인 여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가정사라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었던 저 손주들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는 있어요?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에 기뻐서 그 뒤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저 쌍둥이 손주들이 친손주 같으세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친자 검사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죠? 의사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테니 당연히 친자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며느리지 당신 집안들 몰래 강적으로 유흥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실습생 동기들과 같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에 끼고 있던 남자가 그쪽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던데요? 이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교수라고 유명한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에도 매번 바뀌는 남자들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쪽 아드님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누가 친아빠인지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진지하게 하던데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걱정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때도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마자 전시모의 며느리는 입담을 나며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잘못도 없는 제 딸이 뺨을 맞게 되자 저는 눈이 돌아버려 그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실습생들 또한 제 딸의 편에 서서 전시모의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지에 대해 증거물을 전부 보여줬고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던 쌍둥이 손주들이 자기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 봐도 의사인 그 여자는 40대 중후반에 손주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50대이니 당연히 남자로 안 보였겠죠.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갑자기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전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라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 하면서 살아왔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선 저 며느리 머리채 쥐어뜯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 친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지금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과거의 일들부터 해서 좀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며느리가 손 올린 것부터 해서 금전적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저희 가족을 건드려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쪽 집안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해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면 뭐든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당신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 발목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눈 감아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는 전시모를 뿌리친 뒤 제 딸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지압해 전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등기로 붙이기 위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며칠 전에 전시모가 제 딸에게 연락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돈 봉투까지 내밀었네요. 그 안에는 합의금으로 2억이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전 남편의 회사에 그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을 핀 거와 쌍둥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등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병원에서 저희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제 손을 더럽히는 게 맞는 걸까요? 등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이제 곧 3년 차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는 창업 프로그램을 함께 듣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30대 후반이었고
남편은 40대 초반이었네요.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양가 반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여러 우여곡절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 어린 여동생이죠. 애정이 정말 많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동생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여동생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 가족의 분위기가 익숙하지는 않았죠. 연애를 할 때도 남편은 동생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할 때 역시 시댁 식구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죠. 당신이 진짜 무뚝뚝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가족들이 다 그럴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네. 그래도 여동생은 10살 차이 나잖아. 10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당신이 좀 아끼고 애정하는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고. 사실 우리 집에서는 몇 살 차이가 안 나도 막내는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 아기 다루듯이 하는데 남매라서 그런가? 아니야.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어릴 적부터 여동생이랑 딱히 교류를 했던 게 없어서 그래.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고 나서도 나도 내 생활을 하느라고 서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지. 그래서 그런가? 가족들 일이라면 그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일상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바뀌었지. 나도 가족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맞아. 원래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나랑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당신 본가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뭐.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본가 잘 챙겨야 할 거야. 나도 우리 가족이랑 결혼했어도 잘 지낼 거니까. 나도 가게를 하고 당신도 가게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가족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뒤늦게 결혼을 한 만큼 서로 친해져야 하겠지. 우리 가족들만큼이나 당신 가족들도 잘 챙길게. 사실 우리 가족들이 약간 철이 없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은 없거든. 그냥 철없이 하는 말이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거야. 알지? 남편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동생이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약간 철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댁 식구들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철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시모와 신우는 나이를 허투루 먹은 듯 했습니다.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신우는 재수, 삼수를 하느라고 늦게 대학에 갔죠. 거기다가 취업 준비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생활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이라는 게 부침개 뒤집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컸어요. 특히나 시모와 신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주 무시를 했습니다. 너는 그거 가게 열어서 얼마나 버냐? 그거 고작 얼마 번다고 결혼도 했는데 이러고 있어? 돈 안 되면 이제 때려쳐라, 어? 결혼을 했으면 이제 임신 준비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40대인데 늦어도 한참 늦은 임신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어. 돈이나 많이 벌면 다행이지. 임신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하면 아이가 들어서겠니? 일도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이제 다 늙어서 임신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되겠어? 엄마, 그냥 입 아프게 그만 얘기해. 내가 이미 언니한테 여러 번 말했어. 그래도 듣질 않더라고. 내가 언니 노산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라도 일 그만두고 임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니까. 일이야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가 몰라. 언니, 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취업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에요? 에이, 그래도 저도 30대 다 돼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는 경력도 있고 거기다가 가게 잠깐 접었다가 다시 오픈을 해도 되는 거고 왜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네 신우 말 좀 들어라. 너 그 가게도 네 가게라고 하지 않았니? 거기다가 월세, 임대료도 따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게 고집을 부리는 거냐? 네 남편은 솔직히 네가 기가 세서 말 못하는 거지. 임신을 원하고 있는데 너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일 그만둬도 모자를 판국에 네가 젊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머님, 제가 일 그만두면 어머님한테 가는 용돈은 없어요. 남편이 사업하긴 하는데 그걸로 저희들 생활비도 못 벌어요. 제가 하고 있는 양고기 집으로 생활하는 거고 어머님한테 용돈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님께 용돈 챙겨 드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 그만두고 임신 준비를 하라고요? 임신도 임신이지만 출산하면 아이는 누가 봐주시는데요? 하나도 정해진 거 없으니까 저희도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예. 애는 다 집밥그릇 알아서 챙기고 나오는 거야. 너 그런 말도 못 들어봤니?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너는 임신이 가능한지나 신경 써. 너 이제 40대인데 아이 생각은 진짜로 있는 거냐? 일도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이세 아니니? 용돈은 무슨? 꼴랑 몇만 원 치워주는 거 가지고 유세니? 우리 아들도 점점 더 잘 벌 거야. 아직 시기를 안 만나서 그런 거지. 가게라는 게 잘 벌 때도 있는 거고 못 벌 때도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가게 쉬는 게 좀 신경 쓰이면 네 신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언니. 제가 하면 되죠. 그거 뭐 어렵다고 쉬는 걸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가서 보면 되는 거를. 가게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면 저한테 맡기고 준비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게 가게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고요. 지금 직원들도 많으니까 임신 준비하면서 가게 운영에 크게 차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저도 사활이 걸린 가게인데요. 시모와 신우는 제 일을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욱 일을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40대였기 때문에 임신이 어느 정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리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는 것은 저나 남편이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친정에 알리니 다들 괜찮다면서 요즘은 아이 안 낳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이는 낳아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면 결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니,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시도도 제대로 안 해보고 포기를 하겠다는 거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해봤다고 그러니? 임신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포기하는 게 어디 있어? 지금부터라도 더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인공수정이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해라. 내 주변에서 보니까 40대인데 임신한 사람들 세고 셌다. 그래, 무슨 벌써부터 임신을 포기를 해? 그러려면 왜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 그지? 아니, 솔직히 오빠는 아직 젊은 거 아니야? 여자는 40대만 돼도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낮아지는데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 오빠는 젊으니까 이제라도 어린 여자 만나서 임신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나? 엄마, 솔직히 나였으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아니, 그렇지 않은가? 결혼했으면 적어도 한 명은 낳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지, 엄마?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젊은 며느리 드리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아쉽지도 않고요. 임신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으면 저희 아이 키워주실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는 낳아야 한다고 하세요? 아니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게 임신을 하고 싶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걸 안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중에서도 언니는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 쏟아붓는데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안 듣고 나이도 많으시면서 이것저것 노력해본 것도 없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니까 말하는 거죠. 솔직히 남자로 치면 오빤 젊죠.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고 언니도 알잖아요. 오빠는 지금도 젊고 어린 여자 만날 수 있지만 언니는 아니니까 그런 거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가게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제가 대신 운영해 준다니까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는 남편과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떻게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보다 2살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더 젊은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늦은 거잖아요. 맞아. 좀 그만 좀 해. 엄마도 너도. 솔직히 나도 아이 낳고 싶은 생각 없어. 혹시라도 아이 낳으면 내 동생 같은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냐고, 엄마. 엄마는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얘 정신머리 좀 고쳐봐.
저런 애를 도대체 누가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은 안 해봤어? 우리 아이 안 낳을 거고 그 결정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나보다 몇 배는 더 있는 게 와이프야. 지금도 내 수입의 몇 배는 되고. 솔직히 따지면 외모도 나보다 훨씬 좋잖아. 진짜 창피하게 그딴 소리를 해. 와이프 보기 창피하다 정말.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에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막말하는 시모와 시누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시댁에 더 이상 가지 않아도 좋다고 말을 했죠. 한동안 조용했던 시댁은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용서를 빌었던 시누이로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때는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말 들으면 놀랄까봐 더 오버해서 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솔직히 나도 여잔데 어떻게 언니 마음을 몰라요?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서 무작정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도 안 하고 집안 난리가 나니까 그냥 내가 나서서 미친 짓 한 거예요. 솔직히 상처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가씨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놀라웠네요. 당분간은 나도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지내고 싶다고 생각은 했어요. 당분간 연락이 와도 받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니 그냥 잊고 지낼게요. 역시 언니는 쿨해요. 잘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언니, 혹시 진짜 아이 포기한 건 아니죠? 저는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주변에도 조카 바보 고모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언니랑 오빠는 거기다가 초혼이고 아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포기한다고 하니 너무 아쉽고 그러네요. 내가 더 서운했어요. 아, 아니에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아이는 뭐 앞으로도 계속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은 안 하고 그냥 자연 임신으로 시도는 계속해 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우리끼리 잘 살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남편도 저도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무리를 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럼 언니,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언니 그래도 일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거 제가 도와줄게요. 언니 양고기집 제가 어느 정도 봐줄 테니까 조금 쉬면서 임신 준비해봐요. 솔직히 가게 운영하는 게 스트레스가 은근 심하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잘 안 들어서는 걸 수도 있어요. 영영 제가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언니 스트레스 안 받고 임신 준비하는 동안에만 도와줄게요. 그 정도는 괜찮죠?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대신 운영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 낫잖아요. 아,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른 건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가게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으니까요. 아가씨 말이 맞는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당분간 같이 일하면서 한번 배워봐요. 신우는 바쁜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 임신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신우를 데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일을 그다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손이 빠르거나 혹은 기억력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죠. 그렇지만 정말 가게 주인처럼 자기 가게처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신우의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으로 당분간 가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신우가 저 대신 가게를 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사실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가게 실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알고 있었던 실장이 처리를 하면 되었기 때문이었죠.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신우가 가게로 갔다가 다시 안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지런하게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가게 실장은 안부차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주변에서 보니까 입덧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도 입덧 때문에 고생했는데 일주일에 거의 5kg나 빠져서 놀랬대요. 일주일에 몇 킬로씩 몸무게가 빠진다고 하는데 사장님도 그 정도로 심하세요? 입덧 심해도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좀 드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제가 사갈게요. 사장님 없으시니까 가게도 정말 정신없고 바쁘네요. 그래도 좋은 일로 자리를 비우시는 거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요. 정 실장한텐 내가 정말 큰 빚을 졌네. 그동안 가게 운영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까지 임신해서 나오지 않아 버리니 더 고생이 많겠어. 그래도 내 몸 걱정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입덧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출근하지 뭐. 요즘 가게는 별일 없고? 아, 그게 사장님께 보고 드릴 게 있긴 한데요. 사장님 남편분 동생이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을 하세요. 솔직히 저희는 인원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안 오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곳저곳 해집고 다니시는 바람에 제가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서서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오셔가지고 가게에 계속 있으시고 자리도 차지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가 괜히 데리고 가서 그런 것 같네. 그래도 일은 잘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 그래도 내가 가게 나가기 시작하면 안 올 거야. 아마 임신하는 동안에는 도와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불편하다면 내가 한번 말해볼게. 아휴, 감사해요, 사장님. 솔직히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입덧 때문에 정신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무리한 부탁을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힘드시면 말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잘 말해볼게요. 매번 별일이 없다고 말을 했던 실장이 신우가 가게로 매일 오면서 사업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가게에서 꾸준히 일을 하러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은 신우의 상견례였습니다. 신우는 상견례 장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양고기집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비 신우 남편은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 역시 예비 신우 남편은 영상물을 촬영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우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반말로 무언가를 계속 지시를 하는 모습이 비치자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상견례는 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꾹 참았죠. 그러다가 상견례가 끝이 나고 저는 잠깐 신우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 양고기 집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그 전에 하던 가게가 잘 안 되셨다고 하던데 어떤 종목으로 오픈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엄청 걱정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임신도 하셨네요? 점점 배도 무거워지시죠? 여러모로 걱정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여기 투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투자요? 갑자기 무슨 투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혹시 여기 양고기집 투자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투자 받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투자의 투자도 생각을 안 해봤고 멀쩡히 가게 운영 잘하고 있는데 가게가 잘 안 되셨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예? 아, 여기 양고기집 투자 말하는 거 맞아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 만나실 때 투자 관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임신하시면서 원래 다니고 계시던 회사도 그만두셔야 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가게가 잘 되면 가족들 다 먹고 살 걱정 없을 거라고 했고요. 이미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면 좋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다른 사람 명의가 아니고 제 가게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예비 신우 남편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신우 예비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양고기집이 마치 신우의 가게인 양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당황스러워하던 신우 남편은 신우가 자리를 피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와서 물어봐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어보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지만 어쩐지 지금까지의 일들도 미심쩍은 일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사실 상견례 장소에서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이번에 영상 편집하고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저도 더 이상은 결혼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영상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그때 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나중에라도 묻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못 물어봤네요. 해명이나 뭐 이런 것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라서 저는 제가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네, 제 누님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 영상에 여자친구랑 어머님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역시나 보여드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영상은 드리고 갈게요. 신우 남편은 저에게 한 영상이 담긴 USB를 넘기고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틀어보니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신우가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크게 분노하여 영상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 준비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낮 시간대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시모, 신우, 남편 모두 놀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영상이 담긴 USB를 던졌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임신하니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핑계 대려고 그러니? 그런데 어쩌지? 그런 핑계는 나한테 먹히지도 않는데. 버릇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치워. 임신해서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야? 그래 언니, 너무 예민하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진정하고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했네. 못 배워먹은 것도 아니고. 뭐? 진정?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도대체 내 가게에서 뭐 하고 다닌 거야? 그 가게가 네 가게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정말. 염치 없던 네가 웬일로 날 생각해가지고 가게를 봐준다고 했는가 했어. 이런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참 소름 돋는다.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뺏어서 해야 되겠다 싶었니? 너? 아! 지금 말 다 했어? 어디 버릇없이 시댁 식구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난리야? 네가 그러니까 애가 지금까지 안 들어섰던 거지. 엄마, 나 언니랑 대화 못하겠어.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언니는 내가 엄청 만만한가 봐. 그래,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들인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가게 봐준 건 평생 고마워해야지. 뻔뻔하게 남긴 말은 뭐고? 너나 염치 챙겨라. 그래, 이런 것도 다 유전이겠지. 네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겠니? 나 네가 한 행동 다 알고 있다. 내 인감이랑 사업자 등록증 바로 여기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이걸로 너네 시댁 식구들 홀렸어? 네 가게라고 속이고 인감도 사용하고 서류도 작성하다니 진짜 뻔뻔하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언니도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가게 맡아서 할 사람이 마땅히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맡겠다고 하니까 좋아했잖아요. 그게 허락이 아니면 뭔데요? 언니가 입덧 때문에 솔직히 가게를 돌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사실을 정리한 건데 어떻게 범죄가 돼요? 역시나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지.
어떤 걸로 처벌을 받는지는 너도 두고 봐서 한번 알아봐. 그리고 네 시댁 식구들한테도 다 오픈했으니 아마 결혼은 물 건너 갔겠네. 너 같은 애를 누가 데리고 갈까 했는데 역시나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네.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상 속에 나온 장면은 꽤 충격적이었죠. 신우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모두 저의 가게로 와 주인인 양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실장, 직원들에게도 이제 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곳의 주인이라고 공표를 하기도 했죠. 영상을 촬영하던 신우 예비 남편은 상견례 전후의 장면들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우연히 카메라를 끄지 않은 채 두게 되면서 시모와 신우가 작정하고 제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갔던 장면이 찍혀 있었죠. 나중에 들은 바로는 신우는 그 서류들을 토대로 조작하여 자신이 양고기집 사장이라고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우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는 위조한 서류들이 증거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했습니다. 문서를 보니 그곳에는 제가 몇 년 전에 가게를 신우에게 넘기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였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남겨있던 인감이며 사인이며 글씨 모두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고 신우 시모는 저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어요. 아유, 정말 미안하다. 막내딸 아무래도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너의 능력을 잠시 빌리려고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못난 시애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 애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가 한 번은 괜찮다고 해서 그런 거야.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간단한 문서라서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게를 제가 가지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시댁에서 제가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반대를 했고 너무 탐탁지 않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미안해요. 아가씨 어머님 진짜 웃기네요. 저한테 했던 말이랑은 왜 반대로 하세요? 저한테 여자가 결혼하면 아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돈도 많이 벌고 사업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만둬라 했던 거 아니셨어요? 그래 놓고선 내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탐이 났어요? 저 진짜 용서 못합니다. 용서를 할 생각도 없고요. 진짜 용서를 바란다면 벌 그대로 다 받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는데 능력은 없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요. 시댁에서도 이미 다 알았고 결혼식도 다 엎어졌잖아요. 저한테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불쌍해. 이런 게 다 인과응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당신들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어. 단순히 종이? 종이 쪼가리 가지고 범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게 가서 주인인 양 행세를 해? 저는 끝까지 독하게 사문서 위조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우가 인감, 문서 작성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결국 신우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철없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고를 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말을 했어요. 시댁과의 연은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신우는 처음에 정말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을 한 듯 보였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벌금을 보고서는 자신이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와 신우는 결국 시댁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항상 시모와 신우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던 시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두 사람을 모두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두 사람은 겨우겨우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사건들이 지나오면서 사실 임신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지만 어느덧 막달이 되었네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한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저의 황당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이런 사연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